논술 시험은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글을 썼을 때 혹은 내가 평가받는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뛰어나거나 탁월한 뭔가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시험을 썼는데 글이 그냥 평범해 보여. 그러면 안 뽑히겠죠. 그죠? 그리고 채점 기준도 아주 명확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대학 논술 시험을 보면 논술 시험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보통 경쟁률을 보면은 뭐 50대 1에서 많으면 100대 1까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최저 있는 대학도 있고 최저 없는 대학도 있고, 일단 뭐 경쟁률은 차치하더라도, 경쟁률은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50대 1인데 예를 들어 최저가 있어서 실질 경쟁률은 예를 들어 30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대략 100명 중에 한 3명 뽑히는 거네요. 그죠? 90명 중에 3명? 90명 중에 3명? 여러분 반에 요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30명? 그럼 30명 중에 1등 하는 거네. 어때요? 반에서 30명 중에 1등 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만만치 않죠. 그죠? 그리고 중학교 때 등수랑 고등학교 때랑 어때? 좀 또 다르죠? 또 잘하는 애들끼리 좀 모여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입시는 어때? 전국 단위의 시험이잖아요. 전국 단위의 시험이야. 전국 단위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애가 몰릴지 몰라요. 자, 그러면 90명 중에 3명을 뽑아. 90명 중에 3명을 뽑는 시험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냥 적당히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고 그냥 말되게 잘 썼어. 그러면 3명 안에 들까 안 들까? 안 들겠죠.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탁월하게 잘 쓰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적당히 잘 쓰는 것 말고, 선생님 저 틀린 거 없는데 왜 좋은 점수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기준은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지, 여러분을 적당히. 작년에도 당국대 친구야. 당국대는 최저가 없잖아요. 예비 2번 받았어. 아니, 최저 없는데 예비 2번이면 예비 학생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결국 안 됐어. 애매하게 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대신 성신여대 미디어 학부를 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6개를 넣어가지고, 성신여대는 최저가 3등급 하나인가 2개인가 그래. 하나인가 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높지가 않아. 근데 이 친구는 그나마 수능 자기는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낮은 게 성신여대 넣고 나머지 다 위로 넣었어. 그러니까 최저를 성신여대만 맞춘 거야. 성신여대는 또 수능 전에 보거든요. 예비 2번을 받았어. 근데 그 친구는 앞에 빠졌어. 그래서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비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가야지. 그럼 생각을 해봐. 적당히 잘 쓰는 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글쓰기는 선생님이 어때? 다 쓰면 보내줘. 다 쓰면 좋은 점수 줘. 그런데 입시로서의 논술 시험은 내가 원고지의 칸을 다 채웠다고 해서 야, 합격! 너 대학 가!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만 집중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하시면 돼. 그리고 평상시에 딱 한 3, 4시간 정도만 논술 공부를 해도 돼요.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루에 1시간씩 N방 나눠서 해도 되고 2시간씩 나눠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 추천은 하루에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어떻게 해야 합격한다고? 자, 30대 1, 90대 1, 뭐 100대 1 이런 경쟁률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격한다고? 탁월한 글을 써야 합격한다.
그죠? 적당히 틀리지 않은 글이 아니라 탁월한 글. 그러면 봐봐. 학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수능, 학종, 논술 뭐 이렇게 보잖아요. 뭐 약술도 있고, 그죠? 이렇게 뽑잖아. 그쵸? 논술에 수능 최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있고 어찌됐건 요 세 가지로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뭘 보는 거야? 이 학생이 영어로 되어 있건 수학으로 되어 있건 한글말로 되어 있건 사회과학적 지식이든 자연과학적 지식이든 어때요? 수많은 정보를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죠? 학종은 어떤 특정한 분야나 자기만의 어떤 관심사 혹은 그 관심사와 관련해서 이 학생이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을 꾸준히 누적해 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입결을 평가해요. 플러스 어때? 뭐 내신도 들어가니까, 그죠? 내신 여러분들 어때요? 수행 평가하고 하려면 성실해야 좋은 점수를 받죠. 쌤 딸내미도 고3이야. 나 논술 들으라고 그랬거든? 아빠, 나는 안 돼. 관심사나 성실성. 요게 뚜렷해야 어때? 학종에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성실하지 않아. 수행평가가, 아이씨, 대충 하면 아웃풋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수능과 학종이 뽑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논술은 뭘 보는 건데? 오로지 여러분의 글을 보잖아. 물론 수능 최저가 있긴 하지만, 그죠? 논술은 뭘 봐요? 논술은 뭘 평가해? 독해력? 뭘 평가할 것 같아요? 뭘 평가할 것 같아요? 글 쓰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아니, 초딩도 글 잘 써. 오늘은 엄마랑 놀았다. 논술은 뭘 평가할 것 같아? 글을 써서 글 안에 방금 말한 어때요? 제시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도 보겠죠, 그죠? 독해력. 또 독해력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독해력에 기반해서 뭘 평가할 것 같아? 독해력에 기반해서 이 학생이 어떤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력을 봅니다. 논리력 또 뭘 볼 것 같아? 학생의 생각, 어떤 사고력, 뭐 합리성, 합리적 사고, 어떤 창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봐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시문의 독해에 근거해서 이 학생이 논리력,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논리력,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독해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 글이나 논리적으로 쓴다? 그거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시험이 아니야. 우리나라 시험은 제시문을 잘 이해하는 것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논리와 사고력을 펼칠 수 있어야 돼. 제시문에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옛날 논술 시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94년부터 시작됐어요. 94년, 95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됐어. 근데 초창기에는 제시문이 짧게 주고 진짜 자기 논리 쓰는 시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을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애들이 나올 만한 주제를 외워와. 그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달달달 입력해서 좋은 글을 써놔. 그래서 그냥 암기한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에서 같은 학과에 들어온 학생인데 답안이 거의 비슷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봤더니 어때? 대치동의 모 학원에서 같이 수강한 친구가 하필이면 같은 과에 넣은 거야. 그래서 그게 발각돼서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논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처럼 제시문은 없고 질문을 조금 복잡하게 주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시문을 학생이 잘 이해했다는 전제에서
자기 논리, 자기 사고를 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나라 논술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는 제시문을 잘 이해했어만 써. 안 돼. 그건 제시문 요약 정리지. 제시문에 기반해서 뭘 해야 된다? 나의 사고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 오케이. 그게 우리나라 논술 문제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탁월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논리력과 어떤 사고력이 잘 드러나야 돼. 큰 틀에서 보면 뭐 사고력입니다. 사고력과 논리력이 잘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능력을 갖춰야 여러분들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다 쓰자. 독해력에 기반해서. 독해에 기반해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잘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사고력과 논리력을 잘 갖췄다는 사람이 있어요? 와, 쟤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쟤는 뭔가 논리가 짱이야. 뭐 이런 사람 없어? 친구 없어?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 누구? 아, 공부를 잘하는 애가 똑똑하다.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야?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든다.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 수업 시간에 편하게 말을 해도 돼요?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만 안 있어도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든다는 건 뭐야? 지한 학생 뭔 것 같아요? 그 사고력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은 논리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런 느낌 받은 사람 없어? 포인트를 잘 잡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핵심을 잘 잡는 사람. 어떤 말이나 이야기의 핵심을 잘 잡는 사람. 오케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사고력이 조금 풍부하고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융합이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융합이 가능하다는 게 뭐야? 하나에만 꽂히지 않고 여러 지식을 응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지식을 응용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응용한다는 건 또 뭐지? 오케이.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생각이 깊다는 게 뭐야? 그냥 깊이 있게 멍 때리면서 막 온갖 잡생각을 해. 생각이 깊잖아. 예를 들어, 이건 논술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교육부 장관까지 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아서 죽었어. 그 사람은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회상하는데 하루가 걸려. 생각이 어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을 오래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막 해.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자극이나 생각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떠올릴 뿐 그것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몰라. 걔의 앞모습과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면 어때? 다 다르게 느껴. 왜? 모습이 다르잖아. 그걸 다 다르게 기억하는. 논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한 10몇 번 나왔어요. 그 제시문이. 인간에게 있어 지식이란 뭔가 뭐 이런 언어의 특징은 뭔가 이런 거. 깊이 있게 사고한다. 그 다음에 어떤 요점을 잘 잡는다. 포인트를 잘 잡는다. 그러니까 글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요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나 추론 과정에서 요점을 잘 잡는다는 것은 주장을 잘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주장. 그쵸?
이 사람이 뭐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잘 융합해서 사안이나 현상을 이해한다. 요거는 뭘까?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주장을, 어때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자,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부족한 게 요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우리나라 논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시문 기반 논술이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논술 시험을 여기다 쓸게요.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법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 통합 교과라는 말이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안이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에서 나오는 가나다라마의 제시문이 많은 경우에 교과서에 서로 다른 과목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분필. 분필을 내가 손에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죠? 우리는 이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분필이 논수쌤이 이걸 살짝 놓았을 때 왜 떨어지나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어떤 자연과학적 현상이네요. 그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왜 떨어지나요, 이게? 이게 왜 떨어져요? 또 왜 떨어져? 중력 하나 나왔잖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융합해서 현상을 이해해 보자며. 그게 중력이지. 왜 떨어져? 논수쌤이 놓았으니까 떨어지지. 내가 놓았죠? 왜 놓았어요? 아, 머릿속에 어떤 뉴런, 신경전달 물질이 야, 놓으라고 명령을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니까 떨어졌죠.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네요. 그쵸? 우리는 분필이 떨어진다 라는 이 현상을 어때요? 물리학적으로 중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뭐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 논수쌤이 수업에서 어떤 사례를 들기 위해서, 어떤 현상의 사례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나를 처음 봤습니다. 그죠? 논술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를 어떻게? 주관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 거죠. 그죠? 자,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야, 나 이거 대학 합격하려고 온 거야. 아, 엄마가 가래. 어때요?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딱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논술 공부를 한 이유는 뭐예요? 논술 공부를 하러 온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어떤 중요한 과정을 이렇게 달성하는 것이 나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혹은 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그쵸? 우리는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 자, 미국에 있는 고3 학생이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논술 수업을 받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쵸? 북한의 고3 학생이, 자, 아프리카의 고3 학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를 개인적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회, 제도, 교육, 환경,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주장이나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론들을 단 하나로만 암기식으로 글을 쓰는 학생은 절대 학교 갈 수 없어요. 자, 주제가 뭐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이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나의 논리는 이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사고력이에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